자, 이번 영상에서 말하는 도희재가 강태 엄마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당연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저희 뇌피셜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저는 이 방향이 아니라면 도희재가 강태 엄마를 죽일 이유가 없고,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해. 또한 죽이고 나서 이런 대사를 할 상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희 뇌피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아주 빠르게 포커스가 나간 채로 지나갔던 서쪽 마녀의 살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영은 부모님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집인 대저택으로 향했다. 유영은 갑자기 구토가 나올 것만 같았다. 유영의 몸이 바르르 떨리며 눈이 뒤집히고 말았다. 유영은 더 이상 대저택으로 갈 수 없었다. 대저택 근처로만 가도 발작이 일어났다. 항상 고열과 가위 눌림으로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다. 잠이 들면 엄마 아빠가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녀를 쏘아보곤 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저는 다른 페이지들의 내용을 통해 유영이 곧 문영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읽은 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소설 서쪽 마녀의 살인의 주인공 유영이 겪는 증상이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주인공 문영의 초중반 상태와 몹시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팬들을 가진 이 소설 서쪽 마녀의 살인의 주인공 유영은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였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 고문영처럼 말이죠. 매력적인 캐릭터로 독자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아무래도 남다른 특징이나 아픈 과거 등의 설정이 필요하겠죠. 이 유영이란 소설 속 인물은 실제 인물 도희재의 딸 고문영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였을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도희재의 소설 속 유영이 바로 도희재의 딸 문영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넌 내가 만든 최고의 창작품이야. 이 대사를 했던 것도 고문영이 바로 자신의 소설의 주인공 유영이기 때문입니다. 유영이 매력적인 캐릭터인 데는 여러 요소가 있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유영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그 정신의 저변, 바로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과 트라우마에 대한 설정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유영 그 자체인 고문영은 이 서쪽 마녀의 살인의 완성도를 위해 무조건 큰 역경을 겪어야 했고, 또한 외롭고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고문영을 통해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낸 소설 속 주인공 유영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로 인해 도희재는 자신의 역작 서쪽 마녀의 살인 속 유영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도희재는 자신이 설정한 유영의 과거 3대로 딸 고문영의 삶을 통제했을 겁니다. 그래야 아무도 문영이 곁에 다가오지 않고 문영은 외로워질 테니까. 그래야 내 소설의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통제에 뜻하지 않은 외부 요소가 끼어듭니다. 바로 문강태였죠. 문강태를 맞으러 가는 딸 고문영을 보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 별것도 아닌 꼬마 녀석 하나 때문에 자신의 역작 서쪽 마녀의 살인을 모두 망치게 될지도 모른다 생각한 도희재는 언제나 그랬듯 자신에게 방해되는 것을 겁을 주어 쫓아내려 합니다. 바로 그 엄마를 겁을 주어 다시는 문강태를 고문영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 한 셈이었죠. 그렇게 도희재는 강태 엄마의 앞에 나타납니다. 이때가 강태가 문영애를 찾아간 이후의 타임라인이 될 테니 당연히 이때는 강태가 엄마에게 문강태는 문강태 거야 라고 발언한 이후일 겁니다. 따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때 강태의 엄마는 스스로 느낀 바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반성도 많이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딸을 마치 자기 물건인 양 말하며 극단적으로 통제하여 외롭게 하는 도희재가 나타납니다. 내 딸 고문영에게 문강태가 접근하게 하지 말라 하며 겁을 줬겠죠. 아마도 이때 강태의 엄마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당신의 딸 고문영의 삶은 당신 게 아니야. 고문영은 고문영 거야. 아마 이 말에 도희재는 참을 수 없었을 겁니다. 내 소설을, 내 주인공 캐릭터를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강태 엄마를 가만둘 수 없었겠죠. 아마 처음부터 도희재가 강태 엄마를 죽일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도희재에겐 어른이 된 고문영처럼 안전핀 문강태가 없었을 테고, 언제나 참기 힘들어하는 고문영처럼 도희재는 저질러버린 것이겠죠. 6화를 보면 고문영의 환영 속 도희재가 뒷머리를 움켜잡는 장면이 있는데요. 역시나 상태의 뒷머리에 대한 공포는 이때 도희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네요. 도희재의 살인에 대한 계기라면 아마도 자기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자기 소설에 대한 부분이 연관되어 있겠고, 그것이 작가로서의 자존심과 자기 딸, 아니 자기 캐릭터에 대한 설정 부분이었을 겁니다. 강태 엄마가 그 부분을 건드렸을 테고,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해. 그렇기에 이런 대사가 나왔겠죠. 이번 12화를 보면 시작할 때부터 벌써 이용과 안내 화면 애니메이션이 평소랑 다르게 흑백으로 나옵니다.
이전화와는 반전되는 비극적인 내용이 나올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박옥란이 굳이 문영의 저택을 찾아온 이유는 나비와 함께 쪽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것은 바로 형의 새 미술용품을 정리해주고 있던 동생 문강태였는데요. 그 위치가 바로 형 상태의 작업 책상이었죠. 애초에 처음부터 상태를 당황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기억을 떠올린 형에 의해 바로 문영의 엄마가 자신의 엄마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태. 12화의 마지막, 가족 사진을 찍으러 온 강태의 얼굴.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초중반에 보여주었던 가짜 행복의 얼굴. 눈은 웃고 있지 않은데 입만 웃고 있는 조커의 웃음입니다. 12화를 보다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조각의 모습이 길게 보여지는데요. 바퀴 위에 올라가 양손에 각각 길다란 무언가와 둥근 무언가를 든 사람의 모습이죠. 이는 풍요의 뿔 코르누코피아와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키를 든 채 바퀴 위에 올라서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운명을 관장하는 티케 혹은 포르투나라 불리는 신입니다. 행운이라는 의미의 단어 포춘의 어원이자 타로카드 휘로브 포춘의 원전이죠. 이 신은 행운의 의미보다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운명의 변덕을 상징합니다. 뜬금없이 이 포르투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마음먹은 강태의 엿같은 운명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연출인 셈이죠. 자,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운명의 변덕이 반드시 나쁜 방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옹지마, 나쁜 일이 있으면 또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지난 영상에서 저는 고대환 고문영 문상태 박행자의 대사 그리고 지하의 액자들을 통해 도의제가 아닌 고문영의 생모가 따로 있을 것이란 추측을 했습니다. 이번엔 꼭 해피엔딩이면 좋겠네. 나도. 해피엔딩을 바라는 이 두 주인공의 바람대로 이 작품은 반드시 해피엔딩을 맞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평생 조커 웃음을 지으며 가짜 행복을 연기하며 살아가는 문강태의 모습으로 끝을 맺는 건 이 작품이 지금까지 역설해온 메시지와는 정반대되는 일이 될 테니까요. 문영의 생모가 따로 있었다는 내용의 전개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제 막 행복해지려는 강태에게는 너무도 잔인한 일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저희 도의제 살인 동기에 대한 뇌피셜과 짧은 12화 리뷰였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